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에 참여를 했다가 좌천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세민 전 경무관이 어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오전에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본 궤도에 좀 오른 듯한 모습인데요. 일단 대검 진상조사단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예전에 이제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하려다가 좌천당한 이세민 예, 전 경무관을 소환 조사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이 인물이. 예. 이세민 경무관은 2013년 3월 달에 소위 김학의 사건의 수사의 책임에서 두 번째 위치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경찰청 수사국장이 제일 책임자고 그 바로 밑에 수사기관이었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총경급으로 과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경정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실무적으로 지휘를 한 사람인데 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김학의 사건을 조사를 하니까 그 점에 관해서 청와대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고 또 이 사건을 내사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불과 4개월 만에 그 안 좋은 점을 밀려났고 그 뒤에 계속 그 한직을 전전하다가 사표를 냈다. 그래서 이 사건 내사와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 부정한 압력과 그런 좌천성 인사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방향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근데 지금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또 청와대 그 민정팀들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말이 다른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곽상도 의원이고요. 그 밑에 이제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선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몇 번 불러와서 물어봤지만은 그런 그 내사를 한다는 그 보고 없었고 나중에야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사 상황을 보고 받았는지 이게 이제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걸 받았는데도 임명 강행한 적이 있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설랑설레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세민 이분의 진술에 의하면 뭐 첩보나 그런 거는 이제 3월 15일 날 이제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이 됐는데 그 전에 뭐 첩보 정도는 보고를 했고 실제 내사는 차관으로 임명된 3일 뒤인 3월 18일 날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임명 뒤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 경찰의 그 팀으로서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뭐 서면보나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보고 여부에 그래서 더 다투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법무관 2명이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회를 하는 게 어떻게 좀 이례적인 건지 아니면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건지부터 궁금한데요. 이게 출입국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경우는 본인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임명을 받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가야지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출입국 관리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자기 아이디를 넣고 접근을 하고 접근한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리고 왜 접근했는지도 사유도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9일과 20일 두 번에 걸쳐 접근을 했는데 각자 다른 공익법무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공익법무관은 아시다시피 군대 가는 대신에 가는 거거든요. 군의관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접근을 했는데 자기 기록에 그대로 남은 걸 알면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거죠. 우선 첫째로 혹시 김학의 전 차관을 암묵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내부 세력이 있어서 이런 법무관으로 하여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그 시스템에 접근을 하면 자기 아이디 모든 게 다 남는데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아마도 이 공익법무관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출국금지 취소 소송이라든지 또는 뭐 국적 소송을 쭉 담당해왔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 더더군다나 공익법무관 나이들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은 아버지 세대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게 없다. 직접 연결되기는 좀 궁금해서 그냥 어렵죠. 혼자 한번 검색을 그래서 해봤던 혹시 거 자기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그거니까 출입국 관리 조회하는 건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예. 아마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뭐 뉴스에 그런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이제 한번 본 거다. 뭐 그냥 그럴 수도 호기심에.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법무부에서 열심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조사 결과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시스템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얘기하셨을 때 이제 호기심으로 본 것 같다는 게 이제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추측이신가요? 아니 예. 그런 이야기들이 제 생각을 하는 그럼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고 예. 글쎄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다 로그인하면 그 기록이 남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야말로 부정한 청탁을 뭔가 받아서 조력의 개념은 아닐 거 가능성이 조력하려면 크다. 자기가 희생당하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 장래가 구말리 같은 젊은 법무관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출입국 관리 정보는 저는 검사를 했었는데 검사할 때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군요. 절대로. 예. 굉장히 자기들 그 담당 직업만 보도록 돼 어쨌든 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재수사에 그 상당한 규모의 특별수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출근길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특별수사팀 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 단장 정하셨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정하지 않으시나요?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뇌물 외에 발견되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수고하십시오. 네. 네, 특수팀 구성을 이제 어떤 뭐 워낙 혐의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충분히 구성하겠다는 인원을 의견을 내비쳤는데 보통 이제 특별수사팀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수사팀은 이제 주로 예. 어떤 국민적 이목이 집중이 돼 있고 예. 또 공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문이 제기될 때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개 검사 전에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국 각지에서 뭐 수사를 잘한다는 검사들 차출해서 팀을 만들어서 하죠. 그게 이제 특별수사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종전에 보면은 강원 카지노 사건이라든지 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특별수사팀 그 팀장을 구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결정적으로 검찰에도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혹들 우선 중에. 수사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만약 이걸 조사해서 지난번 두 번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못한다, 혐의가 없다 그러면 제 식구 봐주기다 이렇게 나올 것이 그렇죠. 뻔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한편 조사하다 보면 예전에 또 무혐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무혐의했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고 또 이것이 또 지금 이게 경찰청에서 내사라니까 그것 때문에 좌천을 당했다는 식으로 경찰과 검찰 간에 또 갈등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수사를 의뢰하려고 그러면 왜 조홍천 의원은 빼느냐? 왜 곽상도만 넣는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시효가 다 끝난 것이 아니냐. 또 그 당시에 또 피해 여성들이 진술도 번복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잘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서로들 안 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될 텐데 해결을 검찰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누구든 수사팀장이 된다면 예. 그야말로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예?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해서도 안 되고 네. 또 동료나 선후배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처벌하라는 사회적 여론, 압력에 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내가 역사에 부끄러움이 남지 않는 수사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것이 수사가 될 것이고 네.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 그러면 결국 수사 못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뭐 고심을 한 듯한 표정도 보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선거관계 동영상을 그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총 13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검찰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이 어떤 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정준영 씨가 불법으로 촬영해서 그걸 카톡에 올려서 자기들이 돌려본 것까지는 아마 경찰의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검찰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새로운 또 범죄가 있는지를 챙겨봐야 될 것이고, 예. 특히 이제 단순히 그런 피해 여성들을 찍은 동영상을 돌려만 본 것이 아니고 혹시 그것을 이용해서 협박을 했다든지 어떤 강요를 했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범죄가 있는지 여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의 그 카톡 대화 내용 중에는 협박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에 있어서 피해 여성들이 주장하는 게 윤중천 씨가 그런 부끄러운 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협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다녔다 그런 네. 주장을 하니까 네. 이 경우에도 과연 그러한 것이 있는지의 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또 이미 보도된, 그러니까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이 단톡방 외에도 뭐 20개가 넘는, 이제 20개 가까운 단톡방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면 한 개씩 더 튀어나오고 그런 마당인데 연예인도 뭐 또 한 3명이 더 나왔다 그러고요. 예. 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단순히 사실 우리 현행법상 보기만 했으면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막 올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올릴 마음이 생기도록 해서 올렸다고 한다면 우리 법상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에 올리고 해서 잘한다 하는 식으로 용기를 줬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검찰이 법리 적용을 잘해서 네. 예전처럼 무조건 그 본 사람은 그냥 책임을 면제해 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런 범죄 형성에 관여가 되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보니까 승리, 또 정준영, 최종훈 이 3명이 그 입을 맞춘 듯이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상태고요. 또 불법 영상 공유 논란이 터지고 나니까 승리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또 지시한 정황까지 그렇습니다.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3명이서 어떤 범죄를 좀 감추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좀 모의한 거라면은 이건 처벌도 좀 더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어떤 예. 증거를 인멸할 때 다른 사람의 그 범죄하는 건 증거를 인멸해 처벌을 받고 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우에도 그 증거가 내 증거인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겠지만 자기가 처벌받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한 것에 내도 증거를 없애라. 휴대폰을 버려 이렇게 얘기했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죠.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처벌받는 게 지난 2015년도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휴대폰에 들어있던 동영상에 근거해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수많은 범죄가 있어 왔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될 그때뿐만이 때까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몇 년 예. 동안 계속된 최근의 범행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다 버렸거든요. 지금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거 버리고 와라 누가 얘기해서 버리고 왔다는 거죠. 초기화한 걸 살릴 수도 없다면서요, 보니까요 또. 그러니까 초기화한 것도 이제 예. 실제로 초기화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초기화를 새 건지. 안 해 그냥 버리고 이걸 초기화한 걸 한 것인지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한 건 명백한 걸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추가 수사해서 최근의 범행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큰 성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경찰 유착과의 수사도 좀 짚어보면 예. 윤총경의 부인인 김정경을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골프를 친 사실은 없다 하지만 K-팝 공연 티켓은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되는 글쎄 건가요? 이제 그 윤총경의 아내 되는 분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무슨 사건을 봐주거나 알아보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거기서 접대를 받은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 지금 그 공연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연 티켓이 한 20여만 원 한답니다. 석장이면 70여만 원이죠. 네. 근데 우리
부정 청탁 및 금품 수도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에 의하면 예.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근데 이분은 예를 들어 25만 원짜리 세금 75만 원이니까 처벌을 안 받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인정하고, 근데 골프도 친 걸로 지금 나오는데. 두 번 정도 쳤다고 얘기가 근데 본인은 나오더라고요. 지금 안 쳤다 그러잖아요. 예. 남편도 쳤다 그러고 다른 사람도 쳤는데 본인은 안 쳤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골프 치러 가면 골프 입장료니 뭐니 합치면 또 20몇만 원 되고 그러면 이게 100만 원 초과될 수가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 공무원은 어떤 명목을 막론을 하고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거든요. 처벌받으니까 아마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만약 본인의 말이 맞다면 그거 진실이라고 한다면 75만 원 티켓을 받은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과태료군요. 예,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게 이제 이거 김영란법이지만 왜 이런 대가를 해줬을까? 그 예전에 뭐 최정훈의 어떤 그 음주운전 무마 그렇습니다. 관련된 혐의도 예.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을 만큼 뭔가를 뭐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윤청경 부인한테 티켓을 준 이유는 뭐 그냥 줄 일은 없잖아요, 그건. 예. 윤청경이 잘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죠. 준 것이 예. 해외에 나가 있는 윤청경 부인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윤청경이 준 것으로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윤청경이 뭔가를 해준 거에 대한 증거를 잡지 못한다면 이게 의혹은 불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그건 같아요. 이제 수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네. 지금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에서 밝혀내면 또 경찰은 제 식구 봐주기 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예.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그러니까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을 하다가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가해 학생 4명에게 이제 징역 10년을 구형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요? 지금 사실 아이가 죽은 거지만 우리 소년법에 따르면 이제 소년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형을 구형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가 10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이제 10년을 구형을 한 것인데 사실 이게 직접 이 아이들이 뭐 손으로 때려서 죽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엔 죽음과 이 폭행 내지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해치사의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는 상해만 책임진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법리상으로는. 상해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봐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상해치사라는 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어도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죽음을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죽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살인죄로 기소가 되는 거죠. 근데 죽일 마음은 없었고 다치게 할 마음만 있었는데 그것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왔다. 예. 그런 경우에 치사로 가는 거죠. 참 그 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을 폭행할 때 이걸 죽게 할 의도는 없었고 다치게 할 요량만 있었다는 걸 이 기준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을 놓으시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예.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는 있죠. 대개 예를 들어서 예. 칼을 가지고 뭘 찔렀을 때 심장을 찔렀다고 한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엉덩이를 찔렀다든지 손을 찔렀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당시 정황이라든지 또 그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동기나 그런 것이 있는지를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 또는 살인은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할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이 가해 학생 4명 중에 2명은 이제 우리가 때린 거는 맞지만 이제 그러니까 뛰어내린 것은 이제 그 친구의 선택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예. 우린 때리기만 했지 걔보 뛰어내리라고 안 했다. 예. 그게 애들 주장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왜 뛰어내렸겠습니까? 때리니까 원인 피하기 제공이 위해서 있었던 뛰어내린 거 거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법원은 좀 어떤 판단을 내릴 그렇죠. 거라고 보고 계세요? 법원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아이가 뛰어내려서 죽은 거에 관해서는 책임을 물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이들이라는 건 항상 잘못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고쳐질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아마 검찰 구형은 10년이지만 그거보다는 적은 형이 선고될 걸로 보입니다. 상해치사면은 보통 어떻게 예상하세요? 10년이면 뭐 한 6, 7년 정도요? 글쎄요, 근데 우선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이 아이들이 또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걔 죽은 건 지가 떨어 죽은 거예요. 난 잘못 없어 이렇게 반성이 전혀 없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3가지 이슈 정태훈 변호사와 예.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